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자,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된 이유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증시 역시 또 한 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 2800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한국의 일별 확진자 수도 무려 1224명을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다음 주 화요일은 배당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배당락 때문에 한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다음 주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이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주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마지막까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코스피는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23%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역시 플러스 0.2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다름 아닌 유럽발 훈풍 뉴스에 있었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장이 열렸는데 영국에서 한 가지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어제 극적으로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타결이 끝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한다고 선언을 한 뒤 아직까지 브렉시트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영국이 왜 브렉시트를 진행하지 못했느냐? 그건 당연하죠. 당시에 브렉시트를 집행했던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바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은 브렉시트의 공포를 잘 모르시겠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가 끝나자마자 한국 증시는 바로 사이드카에 걸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6% 이상 하락하면서 브렉시트의 공포감이 전해졌었고, 결국 다음 날에는 코스닥이 연저점을 돌파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만큼 브렉시트 투표가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이 컸었는데, 여러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 매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의 폭탄이 남아서 증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거를 올 초부터서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왜 2016년도에 브렉시트를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노딜 브렉시트가 실행이 안 됐을까요? 네, 그건 바로 브렉시트를 실행했던 캐머린 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바로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 투표만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기 후속 총리가 브렉시트를 어떻게든 진행해 보려고 했지만 또 한 번 실패를 하였고, 마지막에는 내 친구 보거스, 우리 보거스 총리가 브렉시트를 진행을 끝까지 완수를 하였고, 어제 비로소 유럽연합에서 영국은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럽발 훈풍에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브렉시트 당시에 매매일지가 아직도 제 블로그에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무서웠어요. 시작하자마자 사이드카에 걸리면서 순식간에 손실이 100만원 이상이 났고, 사이드카 걸리자마자 바로 손절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서 매매에 집중해서 손실 본 걸 겨우 다 복구를 시켰는데, 여러분 주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공포를 주다가도 잠깐 숨 쉴 틈을 주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뛰어들면은 다시 한번 공포가 찾아
찾아온다는 점이죠.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다시 우리 지수가 정상 궤도에 돌입해서 회복이 되나 싶었더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확정시키면서 또 한번 한국의 코스닥이 사이드카에 걸렸고, 아까는 600포인트가 깨지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573포인트까지 깨져버리면서 한국의 코스닥은 연저점을 갱신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 기간이라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사이드카라던가 혹은 서킷 브레이커가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 경기가 회복이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혹은 저런 브렉시트 같은 대형 이벤트가 터질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벤트에 절대로 뛰어들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지수가 브렉시트 훈풍에도 이거밖에 상승 안 한 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미국과 유럽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시까지밖에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고 바로 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휴장을 했고, 네덜란드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이 열렸습니다. 물론 상하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개장한 나라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월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2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마지막 매수 시한이기 때문에 배당을 안 받는 기관이라던가 외인 투자자들이 폭탄 매물이 출하가 될 수 있다라는, 한국 지수가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해도 중후반에 오히려 폭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의 확진자가 크리스마스에는 무려 1224명이 발생하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32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내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영국의 브렉시트발에 한국 증시가 다음 주에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확진자와 변종 바이러스 뉴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남아공, 심지어 바로 옆 나라인 일본까지도 감염이 되어서 한국에도 변종 바이러스 환자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화이자라던가 모더나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더나를 비롯한 화이자의 주가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장이 평소보다 단축 운영이 되지 않았다면은 모더나의 주가는 지난 저점을 충분히 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이 단축 영업이 돼서 마이너스 5.33%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이너스 0.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뜻은 한국의 모더나 관련주인 파미셀과 엔투텍은 또 한 번 하락으로 출발하게 되겠네요. 엔투텍과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수급은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미셀은 매번 수급은 들어오지만 주가는 항상 하방으로 내리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재 뉴스가 떠서 20% 이상 상승하면은 여기에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은 바로 먹튀하고 나르기 때문에 파미셀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다고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되는 주식이죠. 지난주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하락폭이 큰 이유는 시총에도 있겠지만, 화이자 말고 모더나에서도 알레르기 반응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어제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백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화이자와 모더나가 약 2주 뒤에 변종 바이러스에도 우리 백신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백신이 이번 변종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라고 밝혀지면은 백신주는 또 한 번 수직 낙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를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 혹은 보유자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1.23%나 하락했는데,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화이자 백신은 늦어도 2분기에 도입한다고 정부에서 밝혔는데 어제는 또 말이 바뀌어서 화이자 백신은 3분기에 도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KPS 생명과학의 주가는 급락이 나왔죠. 여러분, 백신 접종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도입이 되고 화이자는 2분기, 모더나도 2분기에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막상 계약을 해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1000만 명을 접종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수량은 75만 명.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백신 접종이 안 되고 군인이라던가 의료 종사자를 기반으로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일반인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그리고 얀센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초기 계약이 400만 명이었는데 이거를 600만 명으로 수량을 늘려서 2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분인데 2분기가 아닌 3분기에 도입이 돼서 9월부터서 접종이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고 내년 1월 달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잡혀 있죠.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관련주를 사신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영국이라던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신청이 될 것이라는 뉴스에 따라 샀는데 긴급 사용 신청은 분명히 허가가 되었는데 그 뒤로 주가가 오히려 급락해버리면서 손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2800을 지금 돌파했어도 다시 한번 2800이 깨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버슈팅이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매수 주체가 단타의 귀재인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면은 배당을 받자마자 던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다음 주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매수했던 물량의 일부분을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배당락이 나온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고 금융투자는 그동안 모았던 물량을 일주일 동안 계속 던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외국인이 그 물량을 오히려 매수를 해줄 경우에는 우리 지수가 2800 밑으로 잠깐 밀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난주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버스를 살 때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지난번처럼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1%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인버스를 사는 건 아니고 반대로 월요일날 배당락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인버스를 사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금융투자가 말이죠. 12월 말까지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매수를 해서 투자 성과를 상당히 많이 올린 다음에 이렇게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위탁거래소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잘 보시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위탁거래소를 새로 지정을 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한우 등급처럼 등급을 매깁니다. 여기서 1등급 한우처럼 1등급을 받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얻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명성황후처럼 명성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투자가 이걸 노리고 연말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특히 고버스를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수 ETF, 고버스라던가 인버스를 매수하는 순간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있었고 그 덕분에 고버스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대선이 끝났고 럼프형이 아무리 중화권을 제재를 하거나 아무리 연방정부 셧다운을 한다고 해도 지수가 지금 이만큼이나 상승을 했어요. 저도 정말 지금 증시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하면은 전세계 지수가 패닉에 빠지면서 급락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 럼프형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하고 경기부양책에 아무리 서명을 안 한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 이든이 형이 1월에 취임해서 당장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고 추가 경기부양책을 하나 더 내놓겠다 이러한 얘기를 해놔서 미국의 경제지표가 아무리 안 좋아도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미국의
확진자가 매일매일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가 무려 하루에 1000명씩 나오고 있는데도 미국 증시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이 많이 내려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다음 주 시작은 일단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했고 만약에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한다면 비대면 원격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여러분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뉴스를 제가 보지 않아서 그거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일단 1200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응압병실은 아침에 크게 상승하고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당연히 메릴 린치가 작업을 쳐가지고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우정바이오는 뉴스를 띄웠죠. 장이 끝난 다음에 모듈럴 응압 격리병상 출시 이런 뉴스를 띄워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지만 이틀 연속으로 메릴 린치 창구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한가까지는 못 갈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한가를 띄울 거였으면은 1100원대의 상한가를 띄워서 이런데 돌파할 때쯤 장난치고 빼는 게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 간다고 해봤자 욕인데 이런 건 지난번 12월 18일 오텍에서 똑같이 찌라시를 띄운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보냈던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었습니다. 12월 18일 기사죠. 오텍의 주가를 보세요. 여기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보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9.94%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했던가요? 전날 확진자가 1000명이 안 되자 오텍은 아침에 갭도 별로 안 뜨고 시간의 단일가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다음날은 물론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영상이었죠.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오텍을 매수했었는데 이 영상의 15분 35초 부분에 보시면 오텍 체결 내역이 있는데 오텍을 잠깐 들어갔다 나왔고 오텍이라던가 혹은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오텍은 종가 기준으로 2만원을 돌파할 경우에 이 종목은 투자 경고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2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매수하지 말라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GH 신소재라던가 우정바이오라던가 이런 애들은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찍고 3일 단일가에 돌입했고 그 뒤로 주가가 한 번도 상승 안 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 3일 단일가 거래 정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진자가 1200명을 넘은 거는 바로 서초동 구치소에서 대량의 확진자가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감염자 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면은 또 1000명 초반대에 확진자가 돌입을 하겠고 월요일날 발표되는 거는 일요일날 확진자가 발표되는 거예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검사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진율 역시 확 줄어들 겁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검사자 수가 3만밖에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만이 될 수도 있고 검사자 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란 얘기죠. 그 뜻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개장한 다음에 우정바이오가 잠깐 슈팅은 줄 수 있는데 여기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확진자 발표가 10시 이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날 확진자가 감소가 된 걸 보고 실망하는 실망 매물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메릴 린치하고 JP 모건의 차익 실현 물량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탈출하려는 탈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우정바이오는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본인의 매수가라던가 약간의 빨간불이 들어온다면은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내일 1300명을 돌파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라던가 혹은 상한가를 못 가도 10%, 15%, 20%대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이 크리스마스도 있고 다음 주에는 1월 1일 또 3일이 쉬기 때문에 확진자가 앞으로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1200명이 넘었다고 해서 상한가를 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은 바로 윤석열 씨 관련주죠. 윤석열 씨 관련주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씨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2달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재판을 해보겠어 해서 재판을 했고, 재판 결과가 정직 처분 없이 다시 한번 검찰총직 자리에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행하였던 원전 수사부터서 모든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에 윤석열 씨 관련주 슈팅이 크게 나왔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취소가 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22.32%까지 상승했으나 5장의 상승폭을 반 정도 반납하면서 결국 11.1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서현 이화는 서현 탑메탈보다 최근에 주가가 크게 많이 상승했는데 지난주는 좀 다르더군요. 역시 서현 탑메탈 대장이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 15.03%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1.73%. 얘는 윗꼬리가 너무 크게 나오고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윤석열 씨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던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큰 상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0.22%로 마감됐고,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13%밖에 안 올라서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는 이제는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기존에 강했던 주자 서현이와 서현 탑메탈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겠죠. 서현 탑메탈은 내일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올까요? 일단 수급을 보시면은 단타의 규제, 투신이 샀고 사모하는 사모펀드, 금융투자 이런 수급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갭상승으로 출발한다면 투신과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차익 실현을 하겠죠. 하지만 매수 수량이 5만 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어요. 하지만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뉴스라던가 이슈가 없죠. 물론 이런 경우도 나와요. 이재명 씨라던가 윤석열 씨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1등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보통 그 조사 결과가 화요일과 목요일날 나오는데 월요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막 수익률이 100% 200% 나오는 종목들 실태가 이런 거예요. 동신건설이라는 종목 보셨나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씨 테마주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재명 씨 테마주일까요? 네, 정말 황당하죠. 이재명 씨 지사가 고향에 있다라는 이유로 동신건설이 연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물량을 잠그고 계속 이렇게 점상을 보냈는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더군요. 여기서 샀으면 대박일 텐데. 안 사져요, 안 사죠. 점상이라는 거는 물량이 잠겨서 매수를 하려고 해도 매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래량이 6천, 만원짜리도 안 되는 주식이 6천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5천만 원, 6천만 원밖에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을 빵 터트린 다음에 점상을 보내고 또 어때요? 갑자기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시가부터서. 그런데 이때는 물량이 이상하게 사지더군요. 그럼 그때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사질까? 그리고 단 1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점상 바로 하한가. 위에서 매수 체결이 돼서 아싸 매수 체결됐다 좋아하시던 분들은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은 점상에서 바로 점하로 빠졌다는 얘기는 손실률이 60%입니다. 단일가에 진입했기 때문에 밑으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세력들이 단일가에 보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일가에 진입하면은 이렇게 바로 점하에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신, 명신 두 신이 대결을 하더군요. 명신산업도 하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20%라서 오후장에 투매가 나오나 싶었더니 갑자기 오후장에 쳐 올리더군요. 마이너스 10%대까지. 그래서 여기서 상승으로 끝나나 싶었더니 바로 빼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결국 마감돼서 마이너스 10%대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주로 편입이 돼가지고 연일 상한가를 가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확 올릴 수 있는 게 돈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빼가지고 위에 걸리는 호가가 없어요. 그래서 호가 공백도 심하고 돈을 조금만 투입하면 위로 그냥 슈팅이 뻥 하고 나오는 거예요. 체결 강도가 고작 5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체결 강도 100도 안 되는데 이 정도 수량이 들어와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게 뭐 잠깐 꽃이다 던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점상 가고 급등하는 주식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뉴스 뜨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어제 생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LIS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라던가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12월 16일이죠. 태국 기업에 1조 원 가까이 KF94 마스크를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아니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마스크를 생산한다 붙어서 이상한데 거기다 태국과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보면은 와 대박이다가 아니라 미쳤구나, 이거 작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공시를 봐도 계약금이 없잖아요. 계약금 무슨 수출 계약을 1조 원 하는데 그의 10%인 1,000억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계약금도 없고 이렇게 그냥 판매 공급 내용만 보고 이거 대박이다 이러고 매수 버튼 누르면은 망하죠. 그리고 뒷배경을 자세히 조사해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야웨이스 정밀 레이저 코리아라는 이상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라는 공시를 보니까 장스야 웨이 정밀 광각 유황공사, 이런 뭐 유황공사, 석유공사 뭐 요렇게 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걸러야 되는 게 보통 다 중국이 유황공사, 석유공사 이런 거 쓰거든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구멍가게입니다. 대부분 이름은 거창하게 써놓지만 자본금 7억 원밖에 안 되는 영세한 회사인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대표이사는 한국 사람 써놓고 실제 최대 주주는 중화권의 회사로 등록돼 있고 작전 이렇게 쳐놓고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13,55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5,000원이 됐어요.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이 종목은 앞으로도 더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중화권 회사들은 거의 다 상폐되고 재무제표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정말 수많은 중화권 기업을 얘기하면서 이거 상폐됩니다, 상폐됩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상폐를 안 당한 종목이 없어요. 1년 전에는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중화권 회사가 있었죠. 이거 차트를 보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보면은 주식 강사들이 이 종목은 차트적으로 너무 좋으니 여러분이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중화권의 회사가 재무제표가 안 좋고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상한가를 갔는데 강사들이 뭐 이런 자리 여기하고 뭐 이런 자리에선 특별 매수 타점이다. 이런 중화권 동전주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좋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 했는데 아니 유동성이고 나발이고 상폐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 칼럼이라던가 유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순식간에 망해버렸죠. 주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 매수하실 때 공시도 꼼꼼히 보시고 뉴스도 꼼꼼히 보시고 최대 주주가 누군가 이런 거를 정말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맨날 장난치는 게 중화권 아니면 사우디인데 특히 여러분 중화권이 제일로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자, 방금 여러분 LIS라는 회사랑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네오이녹스 앤 모크스 사업 설명회에서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중국 석유 생활망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소각로에 추가 자금 검토를 계획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네오이녹스 앤 모크스가 무슨 회사인데요? 인터넷 컨텐츠 및 게임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게임 회사에서 갑자기 중국에 변기통을 만든다고 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에 속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공급 계약 체결서. 분명히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건 사기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신문 보도자료. 이런 거는 30만원 주면은 보통 신문사에서 써줘요. 세 번째, 자신이 잘 모르는 나라나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 이런 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사진이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을 보고 왠지 진짜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진 딱 봐도 중국 부자처럼 보이지만 구멍가게 아저씨였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자 중화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면서 보여준 보도자료 사진. 한국 성모병원에서 중화권의 귀빈들을 모아놓고 의료 관련 세미나를 했다는데 보자마자 이거 조선족 모아놓고 쇼하는 거다라고 4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영상을 찾아봐도 있을 텐데 이때 이거 옷차림 보고 그냥 한국에 있는 조선족 모아놓고 쇼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옷차림부터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사우디와 공급계약 체결을 한 내용은 보통 거르시는 게 좋고, 또 중화권의 회사는 일단 걸러라. 재무제표가 좋아도. 자, SNK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에서 인수한다고 공급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자, 자세히 보세요.
계약금이 없네. 계약금. 방금 LIS랑 다른 게 전혀 없죠. 물론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저씨가 바로 SNK를 인수한다는 사람인데, SNK 이야기 말고 오늘은 추가적인 다른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전에 문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한국과 MOU 각서를 체결한 내용 중에서 사우디 원전 수주가 있었어요. 자, 사우디는 한국에 올 때마다 MOU 체결을 합니다. 10조 원, 50조 원, 30조 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공급 체약 개결되는 거는 한 건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는 어떤 나라를 갈 때마다 립서비스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조 원가량의 원전 수주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 가서는 우리는 미국의 원전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원전 수주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사건 이후 단 한 건의 원전 수주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에 이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탈원전을 진행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원전 수주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건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진행하게 되었고, 두산중공업 보시면은 사우디 왕세자 와가지고 주가가 거의 24,000원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수주 공급 계약 체결이 불발이 됐고 영국에서도 불발이 되어서 결국에는 5,0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두산그룹 매각 때문에 오른 거지 원전 수주를 따내서 오르고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아직도 주가는 반토막 상태. 한전도 마찬가지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63,000원이었던 주가가 사우디 원전 수주 불발, 영국 원전 수주 불발, 그리고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27,000원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셔플탱크는 유조선, 셔플탱크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같이 산유국에서 필요해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수주가 들어온 게 맞아요. 하지만 친환경 사업, 풍력이나 태양열 산업에 투자한다고 사우디 왕세자가 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주가가 2배, 3배 오르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게 되게 커요. 진짜 제가 저런 거를 상패당합니다 해서 상패 안 당한 종목보다 상패 당한 종목이 훨씬 더 많고, 옛날 영상들 보면은 댓글이 당시에는 조롱하는 댓글이 많고 오히려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상패돼서 돈 날리신 분들이 태반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12월 28일 내일이죠. 내일이 드디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은 다음 주에 배당을 받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뭐 배당을 받고 싶으면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배당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배당 높은 걸 사면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상당히 많이 주지만 여러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성장성이 둔화된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KT, KTNG, 강원랜드, 맥쿼리 인프라코어, 은행주 등인데, 은행주를 보시면은 정말 최악입니다. 자, 작년에 배당을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2년 전에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본전에 오려면은 상한가를 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배당주가 계속 내리고 바이러스 사건 이후 몇백 배 뛴 주식도 있는데 은행주의 상승률은 30%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지금 은행주의 상승률은 둔화가 되고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정부에서 은행주의 배당을 축소하거나 배당을 주지 말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 국가 비상 상황인데 은행에서 배당을 주거나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은행에 남는 자금이 없어서 은행이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틀 전 생방송에서도 말씀했던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니까 외국계 헤지 펀드에서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한다고 해놓고 5조 원을 먹튀했던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지금 배당을 주지 말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주가가 2018년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당받으러 여기서 들어갔어 봐요. 그럼 나는 지금 상한가 2번 쳐도 본전에 안 오고 배당이 지금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고 배당이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진짜 이 배당 한번 받았다가 진짜 열받아 미치는 거죠. 누구는 지금 3월 달에 주식을 시작해서 몇백 프로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누구는 지금 마이너스 40%가 넘는 손실을 보게 되니까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배당을 3.9% 주는 강원랜드를 살 수 있나요? 강원랜드를 사면은 내년까지 강원랜드가 폐장이 돼가지고 실적 악화로 인해서 배당이 축소가 되거나 오히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배당이 너무 높은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일고속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10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돈이 7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 한번 먹으러 들어왔다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 천일고속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배당을 받았다. 그럼 이 부근이거든요. 여기가 배당락이 나오는 날이죠. 배당락 한번 받은 다음에 그 뒤로 쭉 빠져가지고 와, 주가가 그냥 반토막 났죠. 물론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수익을 2배 구간 줬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팔 수 있었을까요? 이때 찌라시로 잠깐 뜬 건데, 그리고 그 다음날에 쭉 추락하는데 그 뒤로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 먹으러 들어가신 분들이 탈출하기는 솔직히 힘들죠. 그리고 12월 2일 날도 탈출 기회가 한번 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올해도 배당 받자 하면서 홀딩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뻥 빠졌는데 이거는 지금 배당 받으면 여러분 또 1년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 8% 고배당주는 대부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해드리기 참 힘든 게, 내가 나쁜 마음 먹고 이런 데서 막 선침해를 했어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내일 꼭 사야 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만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위에 걸린 게 한 주, 2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물량 팔아먹고 나가버리면은 여러분은 결국에는 저한테 당하게 된다니까요. 천일고속 말고 아니 동양고속 이런 애들 실적이 지금 미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배당주 이런 게 좋습니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도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배당주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너무 호가가 얇은 종목들이 많아서 분명히 다른 유튜버들이라던가 다른 애들은 배당주 추천해놓고 지가 선침해놓고 팔아먹는 애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진자가 1224명을 돌파했습니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격상은 안 해도 1월 달까지 계속 2.5단계 이상은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한다면은 골판지, 제조, 혹은 배달 관련주가 또 한 번 상승을 하겠고, 원격 의료 혹은 비대면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 내일 3단계 격상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변종 바이러스의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죠. 한국에도 분명 변종 바이러스가 들어올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도 발견되었으니까 앞으로 한국에서도 변종 바이러스가 넘어오는데 시간은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겠지만 이런 뉴스 하나에도 지수가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 변종 바이러스의 체크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레리삐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